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사 용어이기도 하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IoT라고 표현하죠. 네, IoT. 요즘에는 이제 IoT가 IoE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서 T는 thing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인데요. E는 everything의 약자로서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뜻하죠. 기존의 그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구성되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물 인터넷은 여러 사물들, 즉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요, 그죠?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은 네, 이 단순한 이 자동 시스템을 넘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거기에서 뭐 새로 인공지능을 중간에 개입시켜서 분석까지도 하는 그런 것으로 점차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교실, 커피숍, 버스 정류장 등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자, 표면적인 정의는 뭐 사물, 사람, 장소, 프로세스 등 유무형의 사물들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요. 진일보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중간에 이제 인공지능이 보통 이제 개입되어서요. 자동으로 분석까지도 완료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예를 들어놨죠. 침대와 실내 등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자동으로 침대에 누워서 사람이 자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한 후 자동으로 실내등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이처럼 편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사물들이 이거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을 시켜 놓겠죠.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이나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사람이 잠들고 있는 상태이면 자동으로 꺼주는 이런 시스템을 뜻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크업 언어입니다. 원래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나 잡지사의 교정 기자들이 쓰는 특수 목적의 표기법, 따라서 문서의 논리적 구조나 배치 양식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에 포함된 문장, 그림, 표, 이 음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서로 인터넷 표준이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이죠.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재촬영하겠습니다. 재촬영 파이널. 다음은 마크업 언어입니다. 원래 이 마크업이라고 하면은 신문사나 잡지사의 교정 기자들이 쓰는 특수 목적의 표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논리적 구조, 배치 양식에 대한 정보 등을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즉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표현하죠. 이 월드와이드 웹, 이 표준, 즉 1993년도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표, 소리에까지 모든 정보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인데요. 자,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일반적인 한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를 뜻하겠죠. 파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자와 보조기획장치 사이에서 익숙한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기기와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하죠. 정보의 암호화 해독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파일의 무결성 그리고 보안 등에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무결성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파일이 우리가 정한 양식, 즉 주민등록번호 같으면 앞에 기술을 하고 뭐 다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공백으로 비워둘 것인지 이런 표준 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일의 무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동작시켜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술 요소와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뒤에서도 언급되겠습니다만 데이터 수집을 우리가 이제 크롤링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롤링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플룸 정도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원자료에 저장할 수 있는 것, 수집된 자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HDFS 그 다음에 저장 기능과 더불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NoSQL 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HBase 등도 저장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한글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S로 발음이 되죠. 스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S로 발음되는 S4와 스톰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당 분석 실행, 전체 혹은 부분 자료에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 맵 리듀스, 하이브, 그 다음에 피그, 그래프 등의 기능을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캐는 거죠. 분집, 분석, 분류 등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혹은 툴.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소프트웨어 또는 뭐 애플리케이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R입니다. 그래서 R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데이터 마이닝 분석 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관리 및 모니터링이라 되어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군집의 관리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것으로서 HUE, Hu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연속성 등이 있고요. 자, 다음은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하드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개발된 오픈 소스죠. 하둡은 이 야후의 그 재정 지원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아파치 재단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그. 자, 하드 프로젝트의 정렬하는 과정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하이브. 이 하드볼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맵 리듀스,
신속하게 파일들의 색인을 구축하고 검색을 요구하게 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과학입니다.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을 데이터 과학이라고 표현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데이터 과학자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 과학자는 현장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가공, 또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대규모 어떤 그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마이닝. 말 그대로 텍스트죠. 문서죠. 대규모의 어떤 그 빅데이터 문서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 마이닝. 웹은 인터넷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 로그 정보, 즉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벗어나기까지의 모든 기록은요, 이 로그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쿠키라고 표현하죠. 예, 쿠키 데이터 형식으로서 저장이 다 되거든요. 그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것을 웹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 어떤 시안이나 인물, 사안이라 했죠. 그죠? 어떤 사안 또는 시안이나 인물, 이슈, 이벤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평가, 태도, 감정 등을 분석하는 것을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트리밍.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동시에 어떤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저장하지 않고 바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로서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시각적 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냥 글로서 텍스트로서 쭉 기술하는 것보다는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전달을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표현을 하죠. 다음은 데이터 마이너입니다. 결국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캐는 걸 말하죠. 데이터 마이닝 그 자체를 데이터 마이너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보 수집가 정도로 부르기에 적절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시켜 놓은 것이죠. 앞서 언급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으로 저장, 통합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자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방대한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 유익한 정보를 얻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하고 변환하고 통합하는 이런 요약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서 즉 물리적인 어떤 그 약속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데이터의 추출, 저장,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버즈. 자, 벌이나 기계가 윙윙대는 소리를 말하는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 입소문을 퍼뜨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버즈 마케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조합해서 대규모 기억 장치를 만드는 기술.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의 포커스는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엑셀 데이터와 같이 계량화되어 있는 이런 것은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러한 정형 데이터 분석은 물론 비정형 데이터, 즉 그림이나 영상, 문서와 같은 이런 비구조화된 이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그러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중간쯤 되는 것을요, 우리가 반정형이라고 표현을 쓰겠죠. 반정형.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형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 마케팅.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개념이겠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석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큐레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숨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적 표현과 콘텐츠의 조직, 바로 맥락, 문맥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빅데이터 큐레이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 즉 과거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을 뜻하겠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겠죠. 스마트 시대에 넘쳐나는 모든 데이터의 양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통해서 산업별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가능성 혹은 여러 연관관계들을 분석할 수 있는 향후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은 사일로 효과입니다. 사일로. 네. 저장소를 말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여러 큰 어떤 대용량의 사이로 저장 장치를 뜻합니다. 자기 부서 내에서만 정보를 공유할 뿐 다른 부서와는 교류하려 들지 않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사일로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알고리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의 변수들마다 가중치를 달리한 방정식. 한마디로 우리가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을 짤 때에 최초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yes, 아니요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 즉 쉽게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널리틱스, 말 그대로 분석과학입니다.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름이잖아, 그죠? 네, 구름입니다. 구름의 모양 같이 여러 디바이스들이, 여러 장치들이 하나로 이렇게 중앙 서버의 개념입니다. 중앙 서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되는 것을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기업에서 1000명의 그 구성원이 있다면 1000명에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뒤에서 언급될 API를 통해서
그냥 이 중앙 서버에 접속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구동되게끔 하는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마트폰, PC 등을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즉 중앙 서버에 접속만 해서 모든 것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표현도 나오겠죠.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연결돼 다른 컴퓨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가 현재 여기 이제 세 가지 이런 거 하고 있죠. 사스, 파스, 이아스라고 표현합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약 70% 정도가 이 사스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운영 체제를 빌려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인프라, 여러 인프라가 있겠죠. 저장 장치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네트워크 등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옵트 아웃과 옵트 인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정보 담당 당사자가 요구하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아니면 옵트 인을 볼까요? 개인의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방식.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옵트 아웃과 옵트 인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옵트 아웃이겠죠. 무작위로 일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수신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요. 계속 합법적으로 정보. 다음은 클릭 스트리밍. 고객들이 자사의 웹페이지에서 물건을 구경하나 구매하는 과정에 남긴 흔적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된 바로 이 로그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과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사회학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적이고 이론주의적인 해석 대신 철저하게 실험에 기반하여 개개인 또는 집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학문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설문이죠. 설문을 해서 이 설문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통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남긴 흔적 등을 분석을 통해서 뭐 구매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뭐 다음에 이 고객이 다시 접속했을 때에 특정 어떤 그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추천 시스템 등에 활용하는 것을 행동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3V. 물론 오늘날은 이제 4V, 5V 개념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만 적어도 3V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자료가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특징으로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 다양한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이러한 3V를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인터페이스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정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쓰시기 위해서는 오픈 API를 키를 부여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명령과 결과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형식에 맞게 대응시켜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사이에 통역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API라고 표현을 합니다. CRM, 고객관계관리죠. 한마디로 고객관계관리입니다. 기업이 특정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함으로써 매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을 CRM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 고객 관계 관리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키는 용어다. 자, NFC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근접거리에서 사용하는 비접촉식이죠. 비접촉식 데이터 전송 기술의 일종. 여러분들이 페이 등을 쓸 때에 NFC를 활성화시켜주셔야 되죠. SQL과 NoSQL을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SQL은 구조의 질이어, 즉 쿼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서버에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거죠. 서버,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이 서버의 사용자, 엔드 유저라고 표현합니다. 이 엔드 유저가 모니터에서 어떤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 여기에 질이어, 즉 쿼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쿼리를 합니다. 정해진 일종의 랭귀지겠죠. 구조적 질이어를 통해서 뭐 특정 기업의 매출액 현황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이어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정 값을 우리가 반환받겠죠. 그런 것을 SQ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SQL을 쓰지 않는 질이어가 또 있어요. SQL화 되지 않은 데이터 관리 언어는 NoSQ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서 어떤 제품들 진열 위치나 방식 등을 결정할 때에 관련 있는 제품을 같은 동선 내에 배치를 하면은 더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구입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것을 할 때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바로 고객관계 시스템의 즉 고객관계관리 즉 CRM의 사례입니다. 고객 감성 분석 개인의 글 속에 숨겨진 감성을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긍정적인 언어를 썼는지에 따라서 우리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제품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군집 분석 데이터들을 각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여러 개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ABC 군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A, B, C.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해서 매트릭스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또는 그냥 ABC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군집 분석을 통해서 A는 우리 기업의 공헌 이익에 많이 이렇게 기여하는 충성 고객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간에는 뭐 중간 정도 C는 뭐 어쩌다 한 번씩 구입하는 이런 고객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A 고객군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충분한 재고를 유지해 나간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할 때부터 미리 잘 설계된 필드 구조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분류되어 저장하는 방식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되는데요. 액세스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노드 예를 들면은 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C 지역으로 최단 거리를 뭐 계산한다고 할 때요. 뭐 이 지역 여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서로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각각의 선을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드로서 서로 노드로 연결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에 이와 같은 서로 점과 선으로 연결한다 했을 때 바로 이 선을 우리가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용어로서 자,
크롤링입니다. 가능하면 원어로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험에서 가끔 이 원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크롤링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데이터 수집을 크롤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빅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크롤링이라고 표현하죠. 데이터,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즉, 데이터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액세스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특정 A 기업의 B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이 위치, 이 클러스터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요. 이 파일을 바로 읽어드리면요. 바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RDBMS. 자, 앞서 언급된 이러한 DBMS 관계형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식을 RDBMS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마트,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이게 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으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크잖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앞서 통합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한 장치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반면 각 기능별 부서, 즉 뭐 재무 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마케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요. 제한적이죠. 그러면 접근 속도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 필요한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쪼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몇 번 언급되었죠.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중앙 집중식이죠. 전체를 다 모아둔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PI 앞서 언급을 했었죠. 그죠? CPU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그 다음에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GPU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거 5G 또는 6G가 되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당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PU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GUI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이 앞서 언급된 GPU죠. 이 GPU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관리하는 것은 GUI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BI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CRM, SCM, ERP 등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BI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OLTP와 OLAP를 꼭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OLTP는 트랜잭션의 약자를 쓰고 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운영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에서 뭐 일별 어떤 거래 내역 등을 단순 처리하는 이런 것은 OLTP라고 분류를 하고요. 반면 OLAP는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 이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BI 시스템, 즉 앞서 언급된 이러한 시스템 등은 OLAP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분석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클라우드는 앞서 언급은 간단히 했습니다.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 중앙 서버라고 했습니다.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죠. 클러스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위에 파일을 저장하는 논리적 단위,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EDI, 우리가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EDI 시스템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그죠? EDI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일이 입력시키거나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EDI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HDFS, 즉 하도 분산 파일 시스템을 HDFS라고 하고요. KPI, 핵심 성과 지표를 KPI라고 부릅니다. 경영에 있어서 KPI가 무엇인지,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분석은 MBA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 우리가 그 앞에서 고객을 뭐 ABC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이런 군집 분석을 했을 때에 A 고객과 B 고객 또는 B 고객과 C 고객 간에 어떤 특정 뭐 연관성이 있는지, 즉 어떤 정보와 정보 사이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연관성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OI는 뭐 투자 자본 수익률이죠. 투자 대비 산출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RSS입니다. 우리가 업데이트가 빈번한 이런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요. 이런 RSS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특정 그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으면은 RSS 리더 파일에 자동으로 모여져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죠. 웹사이트 글을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 외의 간단한 언어로 작성한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CM이나 뭐 ERP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SCM은 공급 사슬 관리로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원재료 납품 업체로부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물류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가시화시켜주는 통합 솔루션을 SC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죠. 기업 내부망입니다. 기업 내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트라넷이라고 표현해요. 기업 내부의 어떤 인터넷망은 인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인트라넷을 통해서 기업의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하면은 ERP가 되고요. 기업 외부, 즉 엑스트라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엑스트라넷, 즉 인터넷망을 통해서 기업 외부 협력업체로까지 연결이 되는 시스템은요, SCM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